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이 고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걱정스러운 측면이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 여러 가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재판은 되게 혼란스러웠지만 그럭저럭 흘러왔습니다. 재판부의 모습이 정말 좀 꼴상사나웠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약간 무리는 없이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우리 뜻대로 되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재판부가 바뀌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이 지금 법조계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는 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동규의 진술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면서 과연 유동규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특히 법조계,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아니라 법조계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유동규의 진술이 이제 외부로 좀 보도가 되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과연 유동규의 진술만 믿고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인데요. 자, 그러니까 몇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중대 고비 맞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제가 이렇게 중대 고비를 맞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준비한 이유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은요, 지금 현재 크게 두 개의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형사 33부는 이 선거법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위증교사 관련된 사건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형사 34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선거법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형사 33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판이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두 가지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죠. 이 대북송금 관련 재판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의 이 법카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쌍방울로부터 법카를 받아서 썼는데 이것이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아니면 이 법카를 받은 사람이 이화영 본인이 아닌 이화영이 비서였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아니 처벌 대상이 이화영이 맞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자, 그랬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휙 탈바꿈해 버립니다. 그러더니 재판을 현재 1년 6개월째
끌고 있는 거죠. 1년 6개월 아니군요. 16개월째 끌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 재판부는 이번에 이 재판부도 이번에 바뀌죠. 자,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재판을 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재판에서 모두 재판부가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열린 재판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고, 이때 이후로는 한동안 재판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유동규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진행한 그 순서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엊그제 금요일 날 2월 2일에도 재판이 열리는 게 맞습니다만 재판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이 재판부 교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본 재판이 아니라 공판 준비 기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안 하는 거죠. 앞으로 이 공판 준비 기일은 한 번 정도 더 열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초까지는 재판이 안 열린다는 얘기죠. 형사 33부에서 맡고 있는 재판이 그러하고요. 형사 34부에서 맡고 있는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판이 완전 중단됐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예. 이른바 재판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인데요. 이 재판장이 사표를 내면서 한마디 세게 하고 가죠. 아니, 증인이 50명이 넘는데 이 증인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신문하고 언제 그것을 6개월 안에 끝내란 말이냐. 근데 빨리 끝내지 않는다고 나를 이렇게 닥달하면 나 더 이상 못 참는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여하튼 지난주 이후에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 역시도 지난주가 사실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재판부가 대대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확하게는 어제군요. 2월 1일자로 재판부 교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법원에서 인사 단행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401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단행이 됐고요. 시행일자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인사 발표를 했고 19일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에 맞춰서 인사이동 대상자들은 다 해당 법원에 출근을 하라는 얘기죠. 그 전까지 업무 다 정리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재판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거의 끝나가는 재판은 빨리 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톱하고 재판부 갱신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두 번째인 거죠. 재판부 갱신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인사 이동을 앞두고 선고를 한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재판이 선고되는 거죠. 아마 인사 이동 대상이 된 그 판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재판부가 빨리 선고 내리는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이번 인사 이동에서 형사 33부는 배석 판사가 교체됩니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대로 갑니다만 배석 판사는 교체가 돼서 다른 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형사 33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배석 판사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재판장 외에 보통 재판장이 있고요. 주심 판사가 있고 배석 판사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석 판사 2명이 다 교체됐다는 것은 주심 판사 역시 교체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판부 갱신 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관련된 사건은 배석 판사 2명이 다 교체되기 때문에 재판부 갱신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형사 33부는요.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재판장이 사표를 냈죠. 따라서 얄짤 없이 재판부 갱신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3월경이 돼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재판부 갱신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 지금 논의하니라고 아마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2월 초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설날 연휴가 있잖아요. 이 설 연휴랑 이런 거 다 하고 나면은 2월 중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인사이동에 따른 뭐 이런저런 그 후속 조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마무리하고 나면 2월 말이 될 거고요. 이래저래 결국 3월 초는 돼야지 재판이 재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판부가 사실상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배석 판사 혹은 판사 재판장이 변동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배당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역시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 역시도 3월이 돼야지 재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서 한 가지 조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3월이 되면요 이화영 부지사의 이 구속 기간이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필적 감정 부분이거든요. 북한이 쌍방울로부터 400만 달러인지 600만 달러인지를 받고 돈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 영수증을 북한의 송명철이라는 사람이 써준 건데 과연 그 송명철이 정말 쓴 영수증이 맞느냐? 송명철의 글씨가 있어야지 이게 성명철이 써준 영수증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송명철이 글씨를 뭘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재판 기일이 좀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 중순쯤에 이화영 부지사가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자체가 재판부 교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단 진행이 중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재판 중지되는 과정에서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죠.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자신을 겨냥한 일부 극소수 극우 인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공격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나갑니다. 자, 이처럼 재판부가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판사가 싹 교체돼 버립니다. 법정 분위기의 변화가 불가피하죠. 제가 앞서서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대장동 본류 재판이라고 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등등 남욱 요런 애들이 재판받는 대장동 본류 재판이 있는데 이 대장동 본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병구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아왔어요. 근데 조병구 부장판사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으로 전근을 갑니다. 따라서 대장동 본류 재판도 스톱이 돼버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판부가 싹 다 바뀌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가 거의 다 바뀌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전체적으로 재판부 갱신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가 바뀌면 아무래도 법정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그 중대한 고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재판부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한테 반드시 불리하거나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재판부가 싹 교체된 거 그 자체만 가지고는 크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좀 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되던 그 재판의 분위기를 이렇게 일신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온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부 교체이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관은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좀 양승태 쪽에 우호적이에요. 사법농단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본인이 일단 사법농단에 거론이 잠시 되기도 했었고요. 어쨌거나 그 사법농단이 사건 자체를 되게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약화되어 있던 이 사법행정권을 다시 강화하겠다. 대법원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들 수를 다시 대폭 늘리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결국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일선 재판이나 일선 법원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겠다라는 것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을 사실상 이렇게 공표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판사들이 바뀌었다, 재판부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조희대의 입김이 그대로 먹혀드는 그런 진용이 갖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가 반드시 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유리한 결정,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보기는 더더구나 어렵죠. 그래서 이 재판부 교체 분인 것이 향후 재판 결과를 두고 상당한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참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픕니다. 재판은 재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서, 진실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건데, 진실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건데, 재판부가 누가 되는지, 대법원장이 누가 되는지,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우려하고 또 점쳐본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법정 분위기의 변화가 일 수밖에 없다. 재판부 교체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재판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법부 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앞서서 설명드렸던 재판부 교체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사실 이 사법부, 특히 판사들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서초동에서 윤석열 몰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거의 90%에 가까운 몰표가 서초동에서만 나왔습니다. 서초구에서 거의, 그러니까 윤석열 표만 나왔어요. 서초구라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판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뭐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몰표가 나왔다. 윤석열 몰표가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판사들도, 그러니까 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정치검사뿐만 아니라 검사 새끼들 대부분이, 그리고 판사들까지도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부하 내동에서 거기 표를 다 찍어줬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겉으로는 중립 어쩌고 저쩌고 뭐 합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볼 때 중립,
자신들이 볼 때 합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성이지 시민들과 국민들의 기준에서의 이성과 합리와 법리가 아닌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판사들 역시 윤석열의 아주 광적인 지지자였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던 판사들의 분위기가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당장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정말 경망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게 과연 법조인의 언행인가? 저렇게 깐족대는 게 법조인의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침소봉대한다거나 생트집을 잡아서 어거지를 쓴다거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타당한 반박이 나왔는데 모른 척 딴전을 피운다거나 심지어 싫으면 시집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우 저 유치한 경망스러운 쟤는 아직까지 중학교 다니나 봐. 뭐 이런 얘기들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실망은 더하죠. 심지어 출퇴근 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판사들로서는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사들 중에 출퇴근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뭐 법원장 같은 사람들은 사실 뭐 외부 회우 이렇게 그게 많기 때문에 밖으로 잘 나갑니다. 밖으로 잘 나가기 때문에 뭐 자기 사무실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출근 시간은 지키거든요. 퇴근하는 것도 일단 청사 안에 들어왔다가 뭐 나가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게 사법부의 분위기인데 윤석열은 보시다시피 출근 시간조차 안 지킨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들 중에 재미있는 것이 어느 판사가 어떤 전직 검사한테 물었대요. 야, 윤석열이 그렇게 원래 출근 시간 안 지켜? 요즘 왜 이래?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전직 검사가 그랬답니다. 원래 출퇴근 시간 없었어. 지 멋대로였다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들이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은 뭐 솔직히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게 정확할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새벽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점을 악용해서 아예 출근 안 하고 늦게 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판사가 야 도대체 윤석열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출근 시간도 안 지키고 그래? 도대체 현직 검사 때는 어떻게 생활했어? 라고 하니 전직 검사가 원래부터 그랬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서초동에 바다하게 퍼져 있어요. 이 뭘 말하겠습니까?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의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실망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저럴 줄을 몰랐다. 쟤들 원래 저런 애들이었어? 쟤들 저런 애들이었어?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한동훈을 지목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법농단 수사를 한동훈이 3차장 시절에 주로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앙금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특히 한동훈 그 수사팀이 판사들에 대해서 되게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을 많이 했대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삐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감정적으로 눌러놨던 건데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사법부 내 분위기가 점점 윤석열 쪽에 안 좋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앞서서 재판부 교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한테서는 그닥 유리한 사항은 아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에 따라서 재판부가 변경이 된다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면 이 사법부 내 분위기 변화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런 분위기에 최근 약간 좀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바로 유동규인데요. 유동규의 발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없으면 다른 증거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무이한 증거들이다.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적인 증거밖에 안 돼요. 따라서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거나 또는 진실성이 탄핵을 받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건이 우수수 무너져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겠죠. 판사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 유동규 진술이 저렇게 오락가락하는데 저 말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재판을 진행해? 라는 말이 나와요. 특히 재판이 진행될수록, 재판을 하면 할수록 유동규의 진술은 진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들은 것 같다 라고 하더니 들었다 라고 하더니 나중엔 봤다 라고 하더니 내가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했는데 그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해 온다는 거죠. 자, 사실 이런 식의 진술 변화는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진술하는 것 자체를 다 오염됐다라고 해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동규의 진술이 이렇게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동규의 문제도 있고 검사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판사의 문제도 있어요. 왜?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유동규만 불러가지고 진술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의 증언이 거의 유일한 증거니까 재판을 진행한다면 계속 유동규 하잖아요. 그럼 유동규가 계속 불려 나와서 그 증언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점점 기억에 추가가 된다고. 기억 안 났던 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없던 기억이 삐져들기도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 기억이 오염된단 말이야. 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요, 참 불완전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단가요? 거기 보면은 여자가 기억하는 어떤 사건과 남자가 기억하는 어떤 사건을 각자 다르게 알고 있죠.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불완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장이 많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 그래도 불완전한 그 기억이 계속해서 1년 넘게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증언하게 되면 자꾸 변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판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증거 보존 절차라 그래 가지고요, 진술을 따로 그 진술만 따로 이렇게 증언을 따로 이렇게 뽑아 놓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었으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죄의 증거로 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진화되는 이 진술이 서로가 진화되는 진술이 그나마 앞뒤가 맞으면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점차 앞뒤가 달라지는, 서로 모순되는 상황까지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동규 진술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유동규가 최근에 폭탄 발언을 했죠. 남욱과 관련된 진술이 나옵니다. 야, 남욱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니하고 진술이 다르네. 어떻게 된 거야? 유동규가 버락 소리를 내면서 그러죠. 아, 그거는요, 남욱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왜? 그때 불구속 수사 될 줄 알고, 아, 검사가 시키는 대로, 검찰 방침대로 하면은 불구속 수사 해준다 그랬대요. 아, 그래서 불구속이라고, 그래서 검사들 방침에 맞춰가지고 진술해 준 거예요. 자, 검찰 방침에 따라 진술해 주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 그 말을 듣고 남욱이가 그렇게 진술한 거다. 즉, 거짓말한 거다. 이 말인 거죠. 유동규는 자기 주장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건데 그 얘기를 하다가 말이 엇나가 버린 거지. 그러면서 뭐 검사가 불구속을 이거 제시를 하면서 진술을 유도를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허위 증언을 시켰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나와버렸어. 자, 이 상황에서 이 증언들 이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지금 법조 안에 법조계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재작년에도 이게 한번 나왔던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김만배가 직접 진술을 종용받았다. 진술 바꿔달라는 종용을 받았다라고 폭로하기까지 합니다. 자,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네. 남욱도, 유동규도, 김만배도 진술을 바꿔달라는 검찰 측의 종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증언들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요게,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건이거든요. 정말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었으나 우리가 다시 정권을 되찾아왔을 때 정리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개떡 같은 유동규 진술을 믿고 유죄 판결을 내려준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법정 밖으로 불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들이 재판했지만 지들이 국민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지들이라 이걸 몰라? 알지, 지들도. 겁나는 건 알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지금처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요. 야, 지금 이 유동규 진술 이것만 가지고 유죄 판결했다 나중에 뒷감당 어째 할지 모르겠다 라는 분위기가 벌써 돕니다. 자,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유동규 때문에 생긴 변화, 그 다음에 이 사법부의 분위기가 변한 상황, 그 다음에 이 재판부 교체 때문에 생긴 변화. 자, 요 세 가지가 현재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둘러싸고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들은요, 여론 변화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민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옛날에 서기호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판사가 사실은 생사 여탈권을 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판 판단을 판사가 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 판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 아니야. 임명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임명직도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직접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이 대법원장을 뽑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뽑고 대법관이 다시 일반 판사들을 뽑는 뽑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직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판사가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상황이 뒤집어지면 역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사들이 여론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론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바뀐대요. 자, 결국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막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다음 총선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판사들 뜨거 할지도 몰라요. 갑자기 재판의 흐름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무서웠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분노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나키스트님, 방송 내내 고민정 타령이야 라고 하셨는데, 어디 그런 데가 있나요? 누가 지금 계속 고민정 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이 계신 모양이군요. 아까부터 계속 내각제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 병리평 연동형 문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고민을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자꾸 옆으로 새서 이 쌈박질하는 거를, 뭐 지금도 쌈박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쌈박질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거나 이 갈등을 제가 조장하는 게 될까봐, 그리고 지금 고민정 의원 툭하면 하는 얘기가 뭐 반론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얘기 또 나오게 될까봐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지금 좀 과도한 얘기들은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수공원님, 검사 새끼 탄핵이라고 하셨어요. 예. 또니마니님께서는 유동규 개항을 무소속 출마한다고요. 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하라 그래. 아마 재밌을 거예요. 유동규는 거기서 지가 뭐라도 하려고 뭐 좀 튀려고 오만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 오만 소리가 법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유동규가 일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날이 올 때까지님, 검사와 유동규는 한패라고 하셨습니다. 자, 최인숙님 오셨고요. 조수님 오셨네요. 자, 이게 또 병리평 연동형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자, 뭐 그 얘기는요. 제가 지금 중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중간에 했다가 또 난리 나겠네. 일단 두 번째 주제는 제가 김진표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